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내일 5월 10일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꼭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여의도 초대석은 여당 속의 야당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 당협위원장과 함께 윤석열 정부 1년과 정치권 현안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여당 속의 야당이라는 소개가 적절한 건가요? 어떤 건가요? 아니 저는 여당 속의 여당이 되고 싶었는데 여당 속의 여당. 뭐 당대표 당선되진 않았으니까 네. 현재로서는 뭐 야당까지는 아니고 뭐 나름대로 네. 당내 소신파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 모두 발언을 생중계를 했는데 지난 1년의 성과와 소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일단 윤석열 정부 지난 1년 총평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00점 만점에 몇 점이나 주실까요? 저는 뭐 한 50점 정도? 50점이면 낙제 아닌가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우리 정부가 한 것을 봤을 때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았다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큰 점수를 줄 수 있는 점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특히 최근에 뭐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한 열정페이 논란이라든지 뭐 김남국 의원의 뭐 여러 가지 코인 내로남불 논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민주당 정부가 연장됐다면은 국민의힘 지지층 내지는 정권 교체를 바라던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었겠구나라는 부분은 뭐 저는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고 윤 대통령이 승리한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공이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그러니까 집권 이유를 돌이켜 보면은 정치 신인이지 않으셨습니까? 대통령이. 그런데 새로움이나 참신함이 크게 발현되기보다는 글쎄요, 오히려 경험 부족이 많이 노출되는 한 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되고요. 저는 결정적으로 뭐 그렇게 봅니다. 이준석 전 대표나 저희 당의 어떤 젊은 개혁적인 정치인들의 손을 잡으시기보다는 네. 장제원, 권성동, 이철규 이런 분들 손을 잡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새로움보다는 글쎄요, 과거에 그냥 여의도 정치에 손을 잡으셨거든요. 그러면서 정치 신인이 가지고 있는 참신함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빛을 잃어갔고 여러 가지 어떤 지지율이 결국은 저는 가장 뭐 어떻게 보면 솔직한 뭐 객관적인 데이터라고 보고 네. 그거보다는 앞으로 조금 더 잘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좀 담아가지고 한 50점 정도로 해봤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이재명 집권을 막는 일은 했는데 정작 당신 집권 이후에 뭐 한 거는 딱히 보이는 게 없다. 그 정도인가요? 그러면? 뭐 딱히 보이는 게 없다라기보다는 네. 뭐 많은 것들을 나름대로 했는데 글쎄요, 저는 국민들께서 정치 경력 없는 검찰총장 출신의 시원시원해 보이는 윤석열 당시 후보를 선택하셨을 때 기대했던 것들이 충족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 겁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낙하산 논란이 계속되는 거. 근데 우리가 윤석열이라는 인물을 선택했을 때는 뭔가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런 거를 완벽하게 하기를 바랬다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에 있는 어떻게 뭐 불공정, 어떤 위선 이런 것들을 좀 바로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국민들의 생각이 있으셨던 거거든요. 네. 막 어려운 거, 복잡한 거 잘하라는 게 아니고 기본에 충실한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것이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개혁적인 분들과 손을 잡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뭔가 달고 다른 분들이랑 손을 잡고 그분들이 인사도 하고 또 정무적인 기능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과거의 구태 정치, 그냥 오래된 정치를 답습하는 쪽으로 가면서 뭐가 전대 앙금이 아직 조금 남아있는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겁니다. 우리가 원했던 것도 조금 더 새로운 정치였는데 라는 그런 실망감을 좀 많이 안겨드리게 된 거 아닌가. 저는 좀 그러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외교 안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모두회의에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한미동맹 실질적 재건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해서 자유의 연대를 구축했다.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평인데 민주당에서는 뭐 구력 외교다 그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빵 셔틀 외교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외교 안보 어떻게 보시나요? 빵 셔틀 외교 이런 거 좀 과한 표현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단 일본과 우리 사이에 셔틀 외교가 이런 식으로 복원되고 관계 개선이 되는 것은 뭐 좋은 흐름이죠. 그렇지만은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아쉬워하시는 것은 큰 방향성이 옳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주 세밀한 전략들을 잘 실행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내주고 얻은 것은 상대적으로 적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불만이시거든요. 미국과의 문제에 있어가지고도 우리가 조금 더 전략적으로 다양한 카드들을 조금 더 잘 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큰 방향성 자체는 뭐 우리가 한미동맹 강화하고 한일 관계 개선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시겠지만은 이게 충분한 전략과 노련미를 가지고 실행됐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꼼꼼히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기시다 총리는 뭐 가슴 아프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과거 역대 정권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 이거를 사죄나 사과로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게 노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시다 총리나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를 볼 때 이분들은 국내 정치가 용인할 수 있는 선인가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일본이 뭐 무릎 꿇기를 뭐 우리가 뭐 바라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워딩들이 네.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국내 정치에 있어서 지지율의 문제 그런 면에서 기시다 총리가 그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개인적인 문제 아니면 과거에 그냥 계승한다라는 워딩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네. 국내 정치나 지지율이 감당할 수 있는 선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윤 대통령도 통 크게 외교하고 뭐 하고 이런 것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다수가 용인할 수 있는 선으로 차근차근 진행하시는 것도 뭐 일부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게 좀 느껴지는 하나의 대목입니다. 가슴 아프다 이 발언은 원래 나루히토 일왕이 통속의 그 가슴 아프다 했던 말이어서 아무리 극우라도 그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걸 일왕이 했던 말이기 때문에 비판을 할 수가 없는. 그럼요. 거기다가 이제 한 건데. 한 발 더 나아가지고 네. 개인적인 견해다라고까지 해버리니까 기시다 입장에서는 이제 그 국내에서의 지지율에 타격 없는 것이 굉장히 노련한 정치인이다 그렇게 뭐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역대 내각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고 했는데 그 가령 2015년 아베 담화를 보면은 그 일본이 본격적인 제국주의 길로 간 러일 전쟁을 뭐 아프리카나 아시아 여러 나라들은 정말 뭐 자랑스러워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과거사 사과에 대해서 2차 대전과 상관없는 우리의 아들 손자 그 후대의 세대들에게 사과할 숙명을 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은 결국 기시다가 계승을 하겠다는 거는 사과할 숙명 같은 거는 후대한테 주지 않겠다. 이거 계승하겠다는 거 아닌가? 근데 아베 내각은 사실은 그때 이제 여러 상황에 따라서 우클릭을 좀 세게 했던 경우였고 게다가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나름대로 뭐 개인적인 안타까움, 뭐 네. 가슴 아픔을 표시했기 때문에 뭐 아베 내각의 어떤 그런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라고까지 해석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 과정에서 보여준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화합과 포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배제와 제거의 정치를 하고 계신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이 그런 네. 겁니다. 앞서 외교 질문과 좀 연결해 보면은요. 자, 모든 것은 결국 신뢰의 문제입니다. 네. 우리가 대통령이 하시는 여러 행보 메시지를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외교의 문제 아니면 국내 정치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이런 신뢰들을 너무 많이 무너뜨렸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께서는 그 누구보다 자유를 강조하시는 분이시죠. 네. 그런데 왜 전당대회에 출마할 자유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사실은 더 나아가가지고 안철수 의원을 대통령의 적이라고까지 규정을 했죠. 전당대회가 펼쳐지는 한복판에. 그러다 보면은 대통령의 그 어떤 허가를 얻지 않은 사람은 전당대회에 출마할 자유가 없는 것인가?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그러면 무엇인가? 나아가가지고 최근에 뭐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에서부터 촉발됐지만은 한번 보시면은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 뭐 안철수, 최근에는 홍준표 고문에 이르기까지 많은 당내에 있는 아주 중요한 정치인들의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 내지는 정치적인 행동의 자유가 많이 제약을 받아왔거든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하실 말씀 다 하시는 것 뭐 같은데요. 아시는 것 같긴 한데 네. 대통령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발언을 한다고 해가지고 고문에서 해촉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인 의미가 이게 뭔가 대통령께서 당내의 자유를 별로 중시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느낄 지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 결국은 대통령이 발화하시는 메시지에 대한 국민 신뢰가 조금 저하됐던 것들이 아닌가. 그럼 결국 이런 것들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공정과 상식이라든지 어떤 국제사회에 있어가지고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든지 이런 말씀들이 가지는 파괴력을 떨어뜨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하시는 많은 중요한 어떤 일들에 있어가지고 신뢰가 흔들린다라는 점에서 저는 좀 굉장히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신뢰를 잘 얻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치명적인 말일 수도 있는데 그 이유나 원인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신뢰 자본을 쌓아가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것이 정말 실체가 있구나.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는 뭐 이상한 낙하산 같은 거 안 하고 정말 정부에서 뭐 이상한 거 뭐 우리가 국민들이 봤을 때 눈높이에 안 맞는 거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신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자유라는 것도 뭡니까? 반대할 자유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일부 쓴소리하고 어떨 때는 반대 의견도 내고 이럴 자유들을 우리가 더 증진시켜 가지고 맞아. 옛날에는 정말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들어오니까 옛날이랑 다르네. 진짜로 청와대 나와가지고 네. 용산 오셔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국회와도 평등하게 아니면 당과도 정말 대등하게 정말 자유로운 형태의 새로운 소통하는 정치를 보여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차근차근 그래. 윤석열이 하니까 다르구나. 라는 신뢰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떤 정치에 있어가지고 과거와 좀 달라진 새로운 믿을 만한 모습들이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더 중요한 국정 과제에 있어가지고 신뢰가 좀 안 따라붙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제가 신뢰 얘기 나오면 자주 쓰는 말인데 맹세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자. 네. 근데 그 맹자를 한자를 뜯어보면은 날일 달월 밑에 피혈자가 있는데 하늘의 해와 달 하늘을 두고 피로 하는 약속 그게 뭐 맹세 이런 뜻인데 네. 좌전에 보면은 맹세도 신뢰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해도 잘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 아닌가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입니다. 바이든 날리면 논란 같은 것들이 사실 굉장히 안 좋은 형태인 거죠. 네. 이거는 얻는 것 없이 신뢰만 깎아먹는 그런 일들인 것이고 네. 그 뒤에도 사실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당정 관계에 있어가지고 좀 뭐랄까요 대통령께서 당무에 관심 없다 당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지만은 굉장히 여러 통로에서 당이 대통령 바라기를 하고 있는 뭐 심하게 말해가지고 용산 출장소 아니냐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눈치를 보고 있는 것들이 국민들께는 보입니다.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아무튼 그럼 대통령이 뭘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정말로 대통령께서 당을 네. 프리하게 풀어주시거나 아니면은 차라리 솔직하게 내가 대통령이고 내 얼굴로 총선 치를 건데 당이 내 위주로 가야 됩니다. 라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도저도 아니게 겉으로는 뭔가 당무에 개입하지 않고 당은 뭐 독자적으로 하라라고 하시면서 뭐 어떤 여러 가지 전당대회라든지 공천이라든지 이런 거에 네. 개입하거나 아니면 개입할 것 같은 어떤 느낌을 드리는 것, 당으로 하여금 대통령의 눈치를 과하게 보도록 하는 것, 이거는 옳지 않죠. 이 고리는 빠르게 끊고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명실상부한 자유를 주든지 아니면은 솔직하게 나오시든지. 네, 맞습니다. 자유를 주시든지 아니면 자유라는 말을 빼버리고 당정일체로 내 위주로 간다라고 선언을 하시든지 저는 오히려 그런 명확성이 있어야지만 대통령에 대한 우리 정치의 영역에 있어가지고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당내 얘기 하나 해볼게요. 태용호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어제 윤리가 열렸는데 어제 뭐 징계 수위가 결정 날 것 같더니 뭐가 좀 복잡한 일이 있는 모양이네요. 내일로 다시 윤리가 또 연기가 됐는데 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두 분은? 이거는 뭐 마지막으로 사퇴할 기회 준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약간 이틀 정도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하면서
보면은 당직자 발로 뭐 굉장히 중징계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새어 나오면서 당사자들에게 그냥 뭐 사퇴해라 내지는 뭐 결자 해지해라라는 메시지라고 보이고요. 이 사퇴를 하면은 당원권 1년 정지를 안 해서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겠다. 근데 일반 국민들이나 보기에는 이건 뭐 좀 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안 좋죠. 초반에 그런 어떤 조치들이 취해졌었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너무 오래 끌었습니다. 지금 와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또 솜방망이 아니냐 아니면 딜하는 거 아니냐 사퇴 수습의 골든 타임을 놓쳤습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대표께서 굉장히 빠르게 강력하게 그걸 규탄을 하고 그분들이 적절하게 사죄의 메시지 내고 그때 좀 빠르게 사퇴를 한다든지 그랬다면 이것이 어느 정도 조기에 수습이 됐을 텐데 눈치를 본 거죠. 눈치를 보다가 골든타임 넘기고 나니까 무슨 누구의 눈치를 봤다는 건가요? 저는 이 부분도 저는 대통령실에서 이걸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대한 눈치를 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자적인 판단을 못하는 건가요? 아니요, 뭐 못하는 건지 아니면 뭐 그걸 참고하는 건지 그거는 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이제 사람들이 잘 궁금해하는 게 뭐 설화는 설화라고 하고 태영 의원이 이진복 의원한테 들었다는 말을 보좌진들한테 옮긴 말, 한일관계 최고위원회에서 옹호하는 발언 적극하면 공천 걱정하지 마라라고 했던 말, 본인은 이거 다 이제 지금 거짓말이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거짓말일까라고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리고 태영 의원을 중징계를 못하는 거는 저 중징계에서 공천 안 주면은 나중에 또 사실은 사실이다 또 이래버릴까봐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신뢰의 문제입니다. 태영호 의원이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대통령 용비어 청가를 열심히 하면 좋은 지역 공천 받을 수 있다. 뭐 결국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최고위원으로서의 스피커를 열심히 활용해서 대통령을 홍보하는 데 쓰면은 잘 될 거다. 뭐 이런 취지인데 결국 이런 얘기를 정무수석이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을 드리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을 받는 상황 자체가 문제라는 말씀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당이 흔들리고 국민들의 신뢰가 흔들리고 원칙이 잘 안 세워지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베이직으로, 그러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저는 그런 거를 지금 지도부에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긴 한데 김남국 민주당 의원 코인 논란 어제 기자회견 자청해서 해명을 했던데 뭐 썩 완전히 다 개운하게 해명이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논란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코인 투자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내지는 뭐 젊은 정치인이 돈이 많은 게 문제인 것처럼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후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김남국 의원이 거기에 뭐 완전히 뭐 소위 몰빵 투자라고 하죠. 한 바구니에 담을 수 있을 만큼 확신을 어떻게 가지게 됐느냐. 어떤 뭐 부적절한 내부 정보의 어떤 교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느냐. 여러 의구심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뭐 이런 질문을 드리면 그게 본질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반박이 꼭 나오긴 하는데 이런 종류의 기사는 이게 조선일보 단독 보도인데 이게 취재한다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들어야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누구한테 들은다는 거는 금융당국 관계자든지 검찰이든지 양 두 곳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거 수사를 해보다 뭐 별게 없을 것 같으니까 사실 뭐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이 됐고 그냥 언론에 흘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또 있거든요. 뭐 일단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FIU나 뭐 이제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그 정보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어느 쪽에서든 새어 나왔다면 이거는 문제입니다. 수사 정보를 이런 식으로 만약에 흘렸다면은 이건 굉장히 부적절한 일이고요. 다만 이제 저는 민주당 정치인들한테도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매번 나옵니다. 뭐만 하면 검찰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은 검찰에서 흘렸다, 뭐 검찰에서 조작이다, 뭐 정치 탄압이다, 야당 뭐 표적 수사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 나오니까 예를 들면 이정근 녹취록 이런 게 나왔는데 그게 야당 탄압이다 이런 얘기는 사실 별로 설득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검찰을 탓하는 카드도 좀 적당한 수준에서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당협위원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